있었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눈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오면 난 대답할 거야. 나도 말할 거야. 너희에겐 새날을 주고받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눈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보면 난 대답할 거야. 나도 말할 거야. 너희에겐 새날을 주고받다고.
남조선 사람만이요 우린 북조선 사람만이요 우린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사람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헤라님 오셨습니다. 진유미 학생 왔고요. 박상진 학생 왔습니다. 바른소리TV 진정형님, 네, 똥 싸질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호 학생 왔고요. 네, 헤라님, 진유미 학생, 네, 함께 똥 싸질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똥쟁이들. 네. 이경주 학생 왔습니다. 정소영 학생 왔고요. 김모영 학생 왔습니다. 이지은 학생 왔고요. 김현 학생 왔습니다. 네, 다 한예지 학생, 손명기 학생 왔습니다. 네, 그럼요. 다 합격해야죠. 다 합격해서 네, 힘을 발휘해야죠. 오늘 낮에 네, 제 사주가 46살에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해결이 된다. 그러나 새벽이 오기 전에 그 어둠이 더 짙으리니 이 얘기를 네, 이제 몇 년 전이에요. 한 5, 6년, 7년 전인가. 네, 우리 제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사주를 볼 줄 아는 제자였고요. 네,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기본 강의 첫날, 연기 첫날, 저를 보자마자 뭐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수업 끝나고 복도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소주 한 잔을 사달라 그러자. 네, 그리고 술을 한 잔 먹으러 갔는데 저한테 생년월일부터 해서 태어난 시간 뭐 별의별 걸 다 묻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사업을 했을 때 계약금 입금을 받았을 때 뭐 그 다음에 그동안 제가 겪은 일 이런 것들을 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 없는 그 이후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씩 전부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실 무섭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걔가 했던 말이 오늘 낮에 다시 떠오릅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 강의하는 일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후로 몇 년간 45살이 끝날 때까지 정말 힘든 일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마지막에는 더 힘든 일이 발생할 겁니다. 네. 형사재판 받는 거 말고도 또 사건이 또 터져가지고 죽겠네 진짜. 강의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은 사주에 흙밖에 없기 때문에 견뎌낼 것이다. 그러나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네. 오후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막 법원에 전화하고 막 죽을 뻔했습니다. 뭐 해결이 된 건 아니고 내일 낮에 좀 어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오전 수업하고 내일 점심 번개만 잠깐 쉬겠습니다. 네, 뭐 그런 만큼 제가 액땜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시험의 결과는 아니 뭐 강의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그거만큼은 잘 된다고 했으니 저는 사주에 나무가 있어서 흑인분이 제 인생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하네. 난 흑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사주에 흑밖에 없습니다. 흑밖에. 불이 나도 타지 않고
네, 홍수가 나도 말라버릴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 일반인이라면 자살을 해도 몇 번을 했을 일들을 15년간 겪게 될 것이다. 진짜 자살을 해도 몇 번을 했을 만한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와, 도대체 전혀 상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 터지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네. 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이번 시험 결과가, 아니 마지막에 이거 빼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 빼고 나머지 다 죽을 거라잖아. 네, 다 죽을, 무슨 뭐 예수님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아, 그러면 마지막에 그 빛은 무엇이 되겠는가? 당연히 여러분들의 시험 결과가 되겠죠. 네. 아, 정말 잠시 한 30분 정도 완전히 멘탈을 내려놔가지고, 야, 뭐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뭐 아무것도 못하겠네. 강의를 할 수 있나? 네, 멘탈이 정리가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네, 뭐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고, 네, 뭐 길이 없는 건 아니구나. 네, 약간의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네, 10분 늦었죠. 네, 그랬고요. 네,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참, 진짜 별씨, 아우. 네. 네, 제 인생이 솔직히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제 생애 주기와 이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죽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를 어렸을 때부터 예상했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았어. 네, 그때만 해도 예순이면은 환갑잔치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일찍 결혼할 줄 알았으니까 전 20살에 결혼하려고 했었거든요. 원래 그게 인생의 목표여서. 네, 데모질을 하다가 20살에 결혼을 못하게 됐죠. 데모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네, 그러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거고, 뭐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인데 당신이 증조 할아버지라고, 이놈이 옛날에 뭐 이랬고 저랬고 이래서 도와줬고 뭐 이런 얘기하면 내가 내 손자들 앞에서 면이 쓰겠는가. 그래서 일절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기가 참 힘드네요. 남들은 부모님한테 부모님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있는데, 아, 힘듭니다. 이 나이가 돼서도 또 사주가 또 정말 최악의, 뭐 이제 뭐 내년부터는 모든 일이 다 승승장구가 되겠죠. 네. 저기 정소영 학생이 질문을 하나를 하셔서 뭐 답변 간단하게 좀 하고, 그리고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소영 학생은 왜 여기다가 질문을 올렸습니까? 그 질문을, 아닌가? 맞는데? 네, 한 줄 논점, 모의고사 한 줄 논점, 최종 정리 특강, 거기다가 질문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내용을 보아하니까 이 한 줄 판례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판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건 되게 단순합니다. 두 번째 게 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 이의 신청은 개별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데 띄어쓰기. 저는 이걸 산재보상법, 산재보험법이죠. 뭐야 깜짝이야. 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이렇게 부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의 심사청구와 같이 띄어쓰기, 저번에 근거법령에서 이의신청 띄어쓰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정보공개법에도 이의신청 규정이 있고, 뭐 국세기본법에도 이의신청 규정이 있고, 뭐 공정거래법에도 뭐 이의신청 규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 규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있는 경우들이 있고, 산재법에도 있고. 오늘 수업을 듣다 보니까 민원처리법도 이 개별법령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개인은, 사인은, 국민은, 사인은 처분의 근거법령에서 이의신청 규정이 없어도 민원처리법에 따라 항상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뭐 이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행정심판의 일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이런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과 달리 이의신청의 일반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이의신청법은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 이의신청의 일반적 근거를 행정기본법에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행정기본법을 법제처가 만들고 있다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없으니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개별법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법의 심사청구, 이것이 처분의 근거법령상 이의신청 규정,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 거고, 민원처리법도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개별법인가? 맞습니다. 제가 이제 민원처리법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민원처리법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적 근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봄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부처분에 관한 문제죠. 소극적 처분에 관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전반에 있어서 그 일반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은 없는 것이 여전히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얘는 거부처분에 관한 문제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도 사실 모든 거부처분은 아닙니다. 모든 거부처분은 아니고, 이제까지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것들은 이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로서 언제나 작동을 했어요. 하지만 앞선 시간에 우리가 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을 벗어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거부처분에 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민원처리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의 제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김명환 학생 모셨습니다. 김무영 학생 왔고요. 정소영 학생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거부처분에 관한, 어쨌든 지금까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지 간에 이 민원처리법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적 근거로서 제시가 된 건 맞아요, 문제에서. 그리고 보통 그렇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적 근거로서 작용한다라고 보는 것도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이것이 가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적 근거라고 하더라도 이건 소극적 처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적극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는 여전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일반법은,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일반법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개별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의신청은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개별법이라고 봐야 되는가? 그렇죠. 일반법이 아니면 다 개별법이죠. 개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인은 처분의 근거법령에 이의신청 규정이 없어도 민원처리법에 따라 항상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항상은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포함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별도의 근거법령상 이의신청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처리법을 근거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 네, 질병관리본부 그 사건에서요. 질병관리본부 사건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 내규에 있는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근거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러면서 하나 더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당시 그게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인데 그에 대한 거부 처분이 나왔던 상황이었었고,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민원처리법에 따른 이의신청에 그 60일의 신청기간이 지났다. 따라서 이것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은, 만약에 그 거부 처분이 그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얘기하는 신청하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것이 민원처리법을 근거로 한 이의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민원처리법이 이의신청의 근거가 돼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신청기간이 경과됐냐 안 됐냐를 따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민원처리법을 제시할 이유도, 던질 이유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상황은 민원처리법을 근거로 한 이의신청이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되는 상황인데 근데 신청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니까 이것은 제대로 된 이의신청이 제기됐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끝! 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정소영 학생. 네. 대답하라 오바. 대답하라 오바. 이해됐는가? 네. 복잡하죠? 좀 복잡해요. 네. 최세민님 오셨습니다. 최세민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제 4주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네. 깔끔하게 이해됐어요? 한창 다들 공부 중이셔서 죄송하지만 방금 행정 기본 강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2차 시험장까지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무슨 시험을 준비하시나요? 예, 지금 학생들 파이널 가는 중이어서 예, 뭐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카톡을. 예, 예, 카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예, 카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위반 사실 공개 결정과 관련해 이제부터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이것인가? 예, 내 사주의 끝자락에 당신들이 있는 이유가 이것인가? 정말 내가 15년, 16년 동안 모든 시험에 강의를 다 해봤지만 거기서 제일 실망했던 건 세무사고, 그 다음에 실망했던 건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공부 진짜 죽어라고 안 한 건 경찰 간부였고, 네. 근데 예전에 사시나 행시 애들과 비교해서도 진짜 2020 대비 올해 우리 학생들의 이 집요함과 실력은 정말 역대 최강입니다. 네, 역대 최강이야. 그 질문을 받는 게 내가 무서울 정도야. 네, 실력만큼은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고인데 나를 이렇게 매번 당황스럽게 하는 자들이 과연 있었던가? 없었어요. 지금에 비해서 뭐 5년 전, 10년 전 저도 실력이 계속 향상이 되는 거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 낮은 실력의 선생일 때도 저를 돌파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무섭게 만드는 정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도대체 무슨 결과를 내주려고 이러는 거야? 네. 너무 사요. 그냥 갑자기 떠서 라이브 떠서 죄송해요. 전 그냥 갈게요. 아니 계셔도 됩니다. 네, 계셔도 됩니다. 여긴 그냥 마시러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위반 사실 공개 결정과 관련된 문제죠. 네, 판례 특강 때 공개 결정은 처분이고 위반 사실 공표 행위는 사실행위라. 조립식에서 위반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논의 말고 처분 개념, 네, 형식적 행정 행위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강의를 보니까 위반 사실 공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조립식 하단을 쓰지 않는 것이 맞지만 위반 사실 공개 결정은 내부 행위니 처분 개념과 형식적 행정 행위를 검토하고 형식적 행정 행위로서 처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질문을 할 줄이야. 수업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혼자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부분인 듯 합니다. 잘못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 바쁜 건 상관없어요. 자꾸 사고만 안 터지면 돼요. 네. 사고는 터져도 막 법원에 전화를 하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이 질문에 대한 뭐라고 답변해 줘야 되지 이러고 있었다니까. 진짜 그 순간은 정말 내 스스로가 너무 뭐라고 표현해? 자괴감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안쓰러웠어. 이 표현이 맞다. 안쓰러웠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안쓰러운 게 아니라 나의 이 습관이 안쓰러운 거야. 나의 이 습관이. 뭔 상황이 와도 학생들 질문 답변부터 해주려고 하는 내 인생이 조져져도 질문 답변부터는 해주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습관적인 지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내 공부 안 하고 친구들 공부 가르쳐주고 이게 잘못된 습관이라면 잘못된 습관인데 참 안쓰러웠습니다.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니나 편하게 살아 이 새끼야. 막 이런 생각이 속으로 막 들면서 답변해줄게. 봐봐. 웃음이 날 뿐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 결정부터 시작을 해서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내부행위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위반 사실 공표 이전에 행해지는 공개결정, 이 공개결정의 문제를 내부행위라는 공통분모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고민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좋은 고민입니다. 좋은 고민이에요. 그렇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이거 내부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병무청장이 그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단어도 생각 안 난다 이제.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을, 남성분들을 병역 기피자라고 해서 공개 결정을 했잖아요. 그 공개 결정을 한 것이 이게 내부 행위일까요? 아니면은 외부 행위일까요? 그냥 느낌상 느낌 중요한 거야. 느낌 딱 뜨면 그 느낌 가지고 징검다리 놓으면 되는 거야. 어렵잖아요. 내부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 1. 그 다음에 아니다, 그거는 외부 행위다. 2. 내부 행위다. 1. 외부 행위다. 2. 내부 행위가 1인데 1이 1, 2, 3, 4, 외부 행위가 1, 2, 3, 4, 5. 강의실 앞에 와서 질문하게. 질문해. 하나, 둘, 셋, 넷. 뭐야, 2 하나 사라졌어? 1이 늘어난 거야? 1, 2, 셋, 넷, 5. 1이 2에 하나 지고 있다가 갑자기 1이 하나를 이겼네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은 사람들이라면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누구였죠?
허국국님인가요? 이제부터 퀴즈는 무조건 1로 해주세요. 퀴즈는 무조건 정답을 1로 만들어서 문제를 내세요. 그랬거든. 1로 만들어 낸 거야 지금. 그래서 1로 만들어 내잖아. 허국국님이. 허국국님 왔어 안 왔어? 안 왔죠. 오면은 나 맞다요 이렇게 오거든. 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개 결정이기 때문에 외부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비교해봐요. 세무조사 결정이라는 거 하고, 저기 뭐 동의부동의는 딱 봐도 내부라는 느낌이 들잖아. 소방서장 본부장의 동의부동의는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동의 의견을 묻고 건축행정청이 소방행정청한테, 그럼 이제 소방행정청이 그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동의부동의의 의견을 전달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축행정청하고 소방행정청, 그러니까 뭐 관악구청장하고 소방서장, 그 다음에 서울시장하고 소방본부장 사이에 있어서 동의부동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내부행위입니다. 누가 봐도 내부행위예요. 이제 그렇다면 말이야, 지금 이 병역기피자라는 공개 결정 하게 되는 상황, 이게 지금 엄청 꼬여있는 꼬여있다라기보다 판례가 꼬여있는 게 아니라 엄청 복잡한 상황이에요. 네, 이 판례는 진짜 대법원도 머리 엄청 아팠을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형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완전히 새로 스케치한 거예요. 그동안의 위반 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를 아예 뒤집어 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7개를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3개를 더해서 10을 완성을 시킨다라거나, 뭐 아니면은 당초 처분과 변경 처분에서 과연 무엇이 항고승의 대상일까라는 거는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법리들을 대법원이 하나로 모은다라거나, 이렇게 조금 부족했던 것을 채워낸다라거나, 원래 있는 것들의 어떤 질서를 형성한다라거나, 이러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판례도 없었고 학계에서 논의되던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 까버린 거거든. 근데 방향이 완전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상당히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대법원의 입장에서도 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봐봐요. 정보공개 결정이라는 거하고 여기서 위반사실 공개 결정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결정이라는 거하고 위반사실 공개 결정이라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이 위반사실 공개 결정은 세무조사 결정이랑 더 가까워, 아니면 정보공개 결정이랑 더 가까워? 이건 세무조사 결정이랑 더 가깝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어요? 왜냐면 정보공개 결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보공개 결정은 그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청구인이 뭐 A라는 행정정보를 나에게 공개해 주세요 라고 한 거잖아요. 나에게 공개해 주세요. 왜 줘? 참네. 왜 줘는 뭐야 이씨. 그래, 박민우 맞아, 그거야. 신청을 한 거야, 나한테 해달라고. 외부법 관계에서, 외부 관계에서, 조직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가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에서, 외부 관계에서, 국민과의 관계가 외부 관계예요. 국민과의 관계에서 이 국민이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공개 결정을 내려달라고 청구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개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럼 이건 물론 외부 행위인 거예요. 그쵸? 외부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나한테 외부적으로 해달라고 했어. 그걸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데 그걸 내부 행위라고 볼 여지가 뭐가 있어. 이건 100%지. 그러면 얘도 공개 결정이니까 얘도 외부 행위냐? 아니, 누가 지금 이 친구 병역기피자라고 이 친구의 그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공개해달라고 누가 신청했어요? 그럼 신청할 자격이나 있어요, 누군가가?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지금 이 뭐 갑이라고 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에 관한 정보를 세상에 까발려 주세요. 나를 세상에 정말 병역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자라고 세상에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서 공개한 거예요. 알아서. 그쵸?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것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게 있고 스스로 공개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행정청이 스스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번에는 정보공개랑 비교하지 말고 세무조사 결정 쪽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결정은 뭐예요? 갑이라는 회사를 또는 갑이라는 사람을 또는 지난번에 문제에 사법시험 나온 거는 갑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이죠. 갑이라는 사람의 변호사 사무실. 그러니까 갑에 대한 문제죠. 네. 갑이라는 변호사에 대해서 이 사람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를 병역 기피자, 공개 대상자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얘를 위반 사실 공표를 하기 위한 공표 대상자로 결정을 하는 거고, 쟤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저 사람 세무조사 나가자, 저 사람 공개하자, 위반 사실 공표하자, 이렇게 조직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제 위반 사실 공개 결정도 소영이가 위반 사실 공개 결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거 이름 괜찮네요. 좀 나 빌려 쓸게. 위반 사실 공개 결정도 그 공개 대상자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당연히 내부 행위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무조사 결정하고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내부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해줍니다. 세무조사를 상대방이 준비하도록, 조사 대상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통지를 보통 해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행인데 그걸 통지를 해줘요. 내부행인데. 그럼 여기서 소방서장의 동의 무동의 통지합니까? 통지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위반 사실 공개 결정 통지했답니까? 통지 안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부 행위이기 때문에 통지를 안 한 거예요. 얘는 내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해준 거고, 얘는 내부 행위지만 뭔 소리야? 내부 행위여서 통지를 안 해준 거예요. 얘는 통지를 했고 얘는 통지를 안 한다. 이런 차이가 있죠. 차이점이 있고요. 그럼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게 되면요,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공통점은 여기서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와 검사에 대한 수인 의무를 부담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건 행정처분이라고 했어요. 내부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니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만 그것이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데, 국민에 대한 행위, 외부 행위여야지만 행정행위가 될 수 있어요. 행정행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지금 답변 의무와 수인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자귀 하명이면서 수인 하명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례가 이거는 하명이야. 그러니까 처분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판시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세금이 부과된 다음에 그때 가서 세무조사 결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행해진 세무조사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행해진 과세처분도 잘못됐다. 이 프로세스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서로 간에 하자가 승계가 된다고. 나중에 갖고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그때 갖고 맨 앞에 있었던 세무조사 결정의 하자를 주장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다퉈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시킬 수 있는 법리를 던졌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앞에서 행정행위라고 딱 못 박아 놓고 그리고 뒤에서 형식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이다.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가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거겠죠. 응?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처분이다 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나와서 이 뒤쪽에서 이거는 이래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군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해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 아니죠. 미안. 여기서부터 이미 여기서부터 뒤에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이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 이게 공통점이에요. 세무조사 결정도 그렇고 위반 사실 공개 결정도 그렇고 둘 다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이건 행정행위야, 이건 행정처분이야 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못을 박아버리고 나서 그리고 뒤쪽에서 형식적 행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최신 판례 특강할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죠? 원래는 우리가 위반 사실 공표 얘기를 하면서 위반 사실 공표에 초점을 맞췄지 공개 조치에 초점을 맞췄지 공개 결정에 초점을 맞춘 적 없어요. 그게 교수님들이 하던 방식이잖아요. 공개 조치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단계에서 그것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리고 2단계, 3단계에서 처분 개념, 그 다음에 형식적 행정이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판례에서도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 위반 사실 공표는 집행행위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얘는 처분이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조립식을 수정을 해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1단계는 쓰기는 써라. 결국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이 판례와 기존의 우리의 논의의 흐름이 다르지 않다. 결론은 똑같이 나온다. 그리고 원래는 그 부분에 1단계에 판례가 없었고 그 판례가 새로 생긴 거니까 이 판례를 거기다가 갖다가 꽂아 넣어라,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존에는 공개 조치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했다면 이제는 공개 결정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 조치를 털어가는 과정이에요. 공개 조치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네 하고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기 위해서 1단계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라는 겁니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 위반 사실 공표는 공개 결정의 단순한 집행행위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에는 이게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라고 한 다음에 근데 처분일까? 이렇게 간다면 2단계 3단계 논의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근데 처분이 맞을까? 이건 하지 말라고요. 공개 결정으로 틀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그 1단계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위반 사실 공표는 거기서 마무리를 지으라고요. 그냥 오케이? 그냥 마무리를 지으라고 그 단계에서. 그리고 어디로 토스를 해버리는 거야? 공개 결정 부분 논의로 그쪽에 공개 결정 논의 부분으로 토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1단계가 이제 해줘야 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있었던 역할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는 공개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행위인데 해놓고 나서 사실행위인데 되나? 이렇게 문제 상황을 만드는 게 1단계였어요. 오케이? 원래는 공개 조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 상황을 형성해내는 게 1단계였고 그걸 해결하는 게 2, 3단계였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공개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개 결정에다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1단계 역할은 공개 조치는 위반 사실 공표는 이건 사실행위고 처분이 아니다로 거기서 그냥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거야.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공개 조치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서 그냥 결론을 내리라는 거야. 공개 조치와 관련돼서 더 이상 2단계 3단계를 끌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토스를 시켜버렸으니까 저 토스 받은 쪽의 논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토스 받은 쪽의 논의가 바로 공개 결정 부분에 관한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 결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진행이 돼서 그러면 이 세무조사 결정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무조사 결정 우리가 답안식으로 썼었어요. 이 답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죠?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거잖아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답변 의무와 수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제일 낫겠구나. 네, 그쵸? 마지막에 썼었구나. 네. 그러니까
내부행위다 라고 해서 출발을 시켜가지고 형식적 행정위로 그 처분성을 인정을 시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판례에 따르게 되면 답변 의무, 수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하명으로서 처분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부행위에서 출발을 시켜갖고, 제가 이거를 물고 늘어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물고 늘어지지 말라고. 왜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얘는 조세범 처벌법이 없이는 저 답변 의무와 수인 의무를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도출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게 상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란 말이죠. 뭘 근거로 답변 의무와 수인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저렇게 법적인 효과로서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하려면 그러한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의무를 부과해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그냥 보통의 국세기본법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근거가 엉뚱하게 저쪽에, 엉뚱한 건 아니지, 다른 법에, 조세범 처벌법에 가야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저건 조심스럽게 그냥 주머니에 잠깐 넣어놓으라고. 이걸 우리가 논리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장래 위헌 방지 측면에서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형식적 인정이 연결시키는 거. 이건 우리가 논리로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심에 메인에다가 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집중 검토할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처분이 맞다라고 하면서 판례에 따르게 되면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와 검사에 대한 수인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역시 처분이라고 본 사실도 있다. 이렇게 갖다가 데코를 한번 깔아주는 뭐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얘도. 근데 얘는 답안을 이걸 가지고 써본 적은 없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간단한 흐름으로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처분 개념과 형식적 행정행위, 어떻게 하는 거야? 세무조사 결정과 마찬가지로 얘는 내부행위다. 내부행위다. 왜냐면 여기서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와 검사에 대한 수인 의무를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블 하기에는 부담이 있죠.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사실 이것도 부담이 있어요. 무슨 부담이 있어요?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가하는 측면의 처분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예를 훼손시키고 수치심을 가하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 이거 사실 부담이 있어요. 지금 부담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 판례가 최초로 말한 부분이에요. 이게 누구에게나 익숙한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답안을 쓰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게 아니에요. 특히나 노무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무사는 출제위원 교수하고 채점위원 교수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출제위원 교수는 저거를 물어보려고 출제했을지도 몰라. 출제위원 교수가 그냥 바로 채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막 밀고 들어가도 충분히 그만큼의 고민이 돼 있으시니까 뭐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출제위원 교수하고 채점위원 교수가 다를 때 문제가 여러 번 생겼어요. 그동안 노무사 시험에서.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채점위원 교수가 문제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행정 문제를 출제위원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완성도가 거의 99%에 달할 정도의 거의 완벽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출제위원 교수는 고민이 엄청 많았다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2019년 노무 기출문제를 제가 기출문제 해설 특강 하면서 문제 엄청 줬다고 막 그랬잖아요. 와, 대박이라고. 이거 내신 교수님 누군지 진짜 나중에라도 밝혔지만 알고 싶다고. 와, 대박 천재 씨발 뭐 이래 막 그랬잖아. 근데 채점한 꼬라지 보세요. 채점위원 교수는 분명히 젊은 친구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 머리 피도 안 마른 교수가 들어갔을 거거든. 행정법에 행도 모르는 친구가 교수랍시고 들어갔을 거라고요. 아니 진짜 베테랑 나이 드신 교수님이 그거를 막 수천 부씩 채점하고 앉아있지 않는다고요. 특히나 상인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시험들을 자격사 관리, 시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을 교체시키는 시도를 많이 해요. 상인공에는 별도의 채점위원 교수 명단이 있어요.
그냥 그럼 투입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 교수들이에요. 그냥 알바 뛰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개고생을 왜 합니까? 안 그래요? 그거 하루에 30만원 주거든요. 그 하루에 30만원 받으려면은요, 하루에 한 4,500부 채점을 해야 돼요. 4,500부 읽는 것만으로 사람 미쳐요. 30만원이 다 병원비로 들어요. 그 30만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채점을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실력이 있겠냐고. 그 교수들이 그 친구들이 실력이 없다고, 그냥 어린애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채점위원 교수님이 그냥 그대로 남아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냥 남아주시면, 직접 채점을 해주시면, 그러면 되게 정직한 점수가 나와요. 근데 채점위원하고 출제위원이 교체되는 해에는 점수가 개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못 본 애가 점수가 더 잘 나오고, 시험 잘 본 애가 점수가 더 안 나오고, 막 이런 개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우리의 운명이지. 뭐 그렇다고 일부러 공부를 못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뭐 일부러 올해도 어린이가 들어와서 채점을 해라. 예, 어린이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난 공부를 대충 해갖고 준비해야지. 이건 인생을 가지고 도박을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력 좋으신 진짜 우리가 교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학자분들이 채점을 해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작년하고 2015년하고 막 이때 보세요. 진짜 어린이 작품이 진짜 개판입니다. 에? 내가 그 친구는 무슨 뭐 행정법에 히읗은 아나 몰라? 진짜 개판인 친구가 들어와 채점을 해갖고 이제 개판을 쳐놨어요. 아니, 우리끼리 비교하면 알잖아. 학생들끼리 비교하면 와, 얘는 될만해. 야, 얘는 안 돼. 절대 얘는 죽어도 안 돼. 그 죽어도 안 되고 절대 자격증 주면 안 되는 애들이 막 합격해 나갔다니까. 노동법에 니은도 모르고 행정법에 히읗도 모르는 애들이 합격해 나갔다니까. 작년하고 2015년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건 채점한 놈이 병신이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또 열심히 해야지. 그놈의 눈에도 좋은 답안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용이 좋으면요, 진짜 실력 있는 교수님은 그 내용을 보고 글씨가 좀 엉망이어도 글씨가 좀 엉망해도 와, 이 새끼 봐라, 죽이네, 야, 이 새끼 뭐야, 죽이네, 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똥파리 같은 그런 교수가 채점을 해버리게 되면 지도 내용을 몰라요. 왜 이 문제 내는지도 모르고 지도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글씨 예쁜 애 점수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글씨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야? 뭔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그래. 무슨 일이 발생해도 글씨가 예쁘면 어쨌든 점수가 60점은 넘거든. 그러니까 우선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체부터 바꾸라고 내가 말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연기 때 1기 때는 제가 글씨체 바꾸라고 엄청 떠들죠. 그리고 이제 3기 들어오면 제가 그냥 대충 써 이러죠. 지금 와서 글씨체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연기 1기 때 막 바꾸라고 할 때 그때 바꿨어야지. 응? 그런 겁니다. 어쨌든 내용 가봅시다. 네, 내용 가보시게 되면은 이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가한다라는 판례는 현재까지 없어요. 이게 최초예요. 이걸 가지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 아니, 저게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가하는 저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저게 어느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냐고, 저게 도대체. 안 그래요? 어느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이길래 그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고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지금 저게 어디서 끌고 들어오는 거겠습니까? 아니, 무슨 관계법률로 끌어다 써도 뭐 관계가 있어야 끌어다가 관계법률에서 보호되는 이익 뭐 이렇게 하겠는데, 뭐 관계법률이에요. 저건 그냥 헌법까지 확대를 시켜가지고 권리로 인정을 하자라는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이런 이제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위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나 검사에 대한 수인 의무에 대한 문제를 함부로 던지기 부담스럽듯이 여기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가하는 것도 역시 함부로 던지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뒤로 빼라고. 얘도 이게 앞에 있지만 뒤로 빼잖아. 뒤로 빼라고. 여기 이것도 뒤로 빼라고. 응?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처분으로 인정을 시켜버리게 되면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안 그래?
세상심 나에게 뭔가 침익적인 행위가 나오면 다 쪽팔리지? 그럼 뭐 수치심, 명예훼손, 한번 뭐 처분이 안 될 게 뭐가 있니? 그치? 다 처분이지. 생각해봐. 내가 영업정지를 당했어, 영업정지를. 우리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했어. 다른 회사에 얼마나 창피해요. 나 진짜 이 수치심 때문에 살 수가 없네. 영업정지를 받았어, 우리가. 진짜. 의사가 만약에 자격정지를 당했어. 와, 진짜 이건 완전히 모든 걸 다 그냥 수치심으로 다 해결하면 다 되겠네? 안 되는 게 어딨어. 그쵸?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하면 처분은 아닌 게 없겠다, 씨. 뒤로 빼라고요. 빼라고. 그럼 뭘로 가자는 거야? 위에랑 똑같이 가자는 거야. 근데 위에는 장래 위험 방지의 측면에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 내부행위니까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면 원고적격도 인정돼야 되고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대상적격도 인정돼야 되고 소해익이 전체적으로 다 인정이 돼줘야 되는데 내부행위다 보니까 시작부터 대상적격부터 막혀 있어가지고 그 협의의 소익으로 대상적격을 뚫어버리는 방식이잖아요.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면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중학교도 당연히 졸업한 것이다. 이렇게 뒤에서 뚫고 들어온 방식이었잖아요.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협의의 소익에서 대상적격을 뚫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다른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공개 결정을 행정처분에 인정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 필요가 있다? 필요는 뭐야? 필요는 항상 협의의 소익이에요. 대상적격에서 필요라는 말 왜 씁니까? 처분이면 처분이고 아니면 아니지. 언제 대상적격 얘기하면서 판례가 단 한 번이라도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처분이었으면 좋겠는 필요가 있어. 그럼 처분입니까? 세상 그런 게 있어. 그럼 필요 다 있어. 필요 다 있어. 안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있어. 필요라는 말은 언제나 바로 뭐예요? 장래 위험 방지의 필요. 무엇을 통한? 소송을 통한. 알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시켜줘야 될 필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던 사건에서도 처음에 그 뭡니까 김황식 씨, 네, 하남시 시장 했던 미래통합당 김황식 시장 사고 존나 치고 비리 존나 저지르다가 주민소환 투표 들어갔던 그 사건이요. 그래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던, 여기서는 말을 하지 않았던 얘기가 똑같이 국가기관이 과연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아닌데, 권리무주체가 아닌데. 두 번째 판례인 소방청장 사건에서도 권리보호 필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권리보호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처음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건에서는 언급을 안 했다가 소방청장이 원고로서 소제기했던 사건에서는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얘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규정도 없고, 이것이 우리 헌법상 권한쟁의 심판의 문제도 아니고, 이 친구가 그냥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고 권리 능력도 없고, 근데 얘를 원고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얘는 죽는다. 얘는 소송을 통해 권리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상적격 뚫어버리고 원고적격 뚫어버리고 하잖아요. 협의의 소익 딱 잡아놓고 대상적격 원고적격 그냥 일거에 뚫어버리잖아.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사건. 응? 이거예요. 지금 판례가 원래 그렇게 해오긴 했지만 요즘 따라 더 심해졌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니까 이것도 인정돼.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니까 저것도 인정돼.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니까 이것도 인정돼. 이런 식의 접근 방법, 되는 소를 포함한다는 논법. 이 되는 소를 포함한다는 논법으로 밀어버리는 놈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잖아. 대법원 또 내 수업 들은 거야 지금. 되는 소를 포함한다. 그거 대박인데? 거의 맞는 키구만. 장래 위험 방지의 필요 거의 맞는 키구만. 그렇지, 맞는 키야. 내가 만들었어. 왜? 학생들이 판례 수백 개 수천 개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관료할 수 있는 뭔가의 원리를 나만의 트렌드 원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되는 소를 포함한다.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니까 원고적격이든 대상적격은 다 인정된다. 뭔가 막힌 부분이 있으면 싹 다 뚫어버려 이거죠. 그거에 지금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고요. 다른 구제 방법이. 그럼 협의의 소익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이거 1차 2차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되지. 1차 2차는 뭐 시간적으로도 근접해 있는데 뭔 뭐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결정까지 굳이 뭐 처분을 인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 지금 뭐라고 했어? 인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했잖아. 인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판례 얘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쵸? 예, 인정할 필요는 없잖아. 실제 판례 한번 볼래? 봐봐요. 이게 병무청장 사건이에요. 여기서 지방병무청장 여기 봐봐. 이게 이제 지방병무청장의 공개결정 관련된 얘기가 요거 4번이에요 4번인데 여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을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을 항고소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 이런다. 또 필요한다. 또 필요한다. 뭔 놈의 처분이면 처분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처분 2로 볼까 말까 필요성에 따라 결정을 해. 저건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병무청장이 행한 것도 여기서 얘기한 대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이에요. 그렇잖아. 둘 다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이라고요. 세무조사 결정과 차이가 없다고요. 둘 다 내부의 결정인데 그 중에 그래도 대외적으로 표시되는데 가장 근접해 있는 2차 결정, 최종적 결정 그놈만 다툴 수 있도록 해주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것만으로 권리구제의 필요성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저쪽 인정했는데 2차 결정 쪽 인정했는데 뭘 또 1초 전에 나온 1차 결정까지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냐. 대상적 격을 인정하냐가 아니에요.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찐빼입니다.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찐빼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난 대충 넘어가려고 했거든. 내가 대충 넘어가는 거는 다른 강사들에 비하면 엄청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들어가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더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그리고 이게 처음 등장한 상황들이고 법리들이어서 초반부터 너무 세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 무슨 1차 결정 2차 결정 이런 얘기도 나오지, 위에서 이미 집행이 종료됐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지, 내부행위 나오지, 공표는 사실행위 나오지, 개별적 검토서 아니라는 얘기 나오지, 결과제거 의무를 갑자기 인정해버리지, 갑자기 명예훼손 수치심 갑자기 던지지. 뭐 하나 익숙한 게 없어 지금. 뭐 하나 익숙한 게 없어 지금. 이 위반 사실 공표는 모든 게 새로워요. 모든 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사를 갔는데 가구라도 하나 내가 원래 쓰던 거 밥통이라도 하나 내가 원래 쓰던 거 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새 거야. 씨. 뭐 하나 익숙한 게 없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다 게다가 우리는 아예 생각이 공개 조치가 처분이 아니야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아예 생각을 지금 뒤집어 버렸어요. 그쵸? 아까 전에 바른소리TV 진정하영님이 아방가르드 얘기하던데, 아방가르드 예술의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내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아방가르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말 그대로 아방가르드야. 아방가르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만든 거야. 뭐 하나 익숙한 게 아예 공개 조치를 아예 공개 결정으로 판을 바꿨지. 프레임을 바꿨지. 있지도 않던 결과 제거 의무를 막 인정시키지. 한 번도 거론하지도 않던 명예훼손 수치심으로 처분성 인정시키지. 처음으로 처분을 가지고 인정할까 말까 필요 논의를 하고 자빠지고 있지.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 요거는 저기 국가기관 원고적격 거기서 한번 사용을 하긴 했죠. 막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식의 판시 내용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옮겨만 놓더라도 점수는 충분히 나온다.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뭐 질문이 왔으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질문이 왔으니까. 이거 질문 답변으로 올릴게. 이거 저걸로 3번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질문 답변을 올려야겠다. 질문 답변으로 올리고, 저거 썸네일 바꿀게요. 썸네일. 질문 답변으로 올리고, 그렇지만, 요거를, 여기서 나온 거니까, 파이널 특강에 한 줄 판례 밑에다가도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최신 판례 그 폴더래, 재생 목록에도 이거 판례 밑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이거 판례 밑에다가. 그래야 찾아보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쉬우실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요거 얘기하고 이거는 또 번개하자. 31번부터 이거 언제 설명하니? 예, 이거 설명 안 돼. 예, 요거 뭐 소영이가 잘했어. 질문을 할 만해. 예. 보세요. 짜라잔. 이거 뭔지 기억나시죠? 이거. 네, 내가 사건에 휘말리면서도 또 수업 준비도 이렇게 또 했다. 내가 참 대단하지 않냐? 네, 참. 이거 유승준이잖아. 유승준. 그치? 유승준이잖아. 스티브 유. 그치? 우리 스티브 내 친구인데, 그죠? 야, 우리 친구 군대 안 갔다 왔죠? 그랬죠? 그냥 안 갔다 왔죠? 네. 왜 안 갔자? 몸도 좋은데, 응? 그쵸? 그때 뭐, 이 20대 때는 유승준이가 거의 뭐 몸이 내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나보다 조금 안 되긴 했는데, 근데 춤은 나보다 잘 추니까, 예. 몸이 거의 뭐 내 수준이었죠. 예. 예, 20대 때 제가 몸이 또 작살이었거든요. 지금은 배 나온 개 아저씨지만, 예. 거의 뭐 몸이 뭐 제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럼 군대 가야지, 그쵸? 예. 나는 그 몸이 풀어지고도 나이 늦게 돼서도 갔는데, 이 새끼 너무했어. 이제 거길 보려고 하는 거야. 보세요.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을 했거든. 이제 이 입국 금지 결정을 했는데, 보시면요, 처분이다 아니다에서 어떤 식의, 밑에 이제 사증 발급, 이게 입국 허가, 이거 저거 PDF구나. 네, 밑에 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 밑에 있는 파란 색깔, 이게 입국 허가 거부고요.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입국 금지 결정이죠. 입국 금지 결정.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뭐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얘기하는 거죠. 예,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됨. 예, 이거 법무부에서 정리해서 준 거잖아요. 실제 판례도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그건 아닌데. 이거 내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사건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그런 공식? 그런 공식이면 맞지. 예,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한 곳에 저장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예 처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예 처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냐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요, 사실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가 돼야지 알지. 그쵸?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보통 그 표시라는 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개별 처분 같은 경우에는 송달이 되면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처분서가 송달이 되면서 표시가 되는 거라고. 근데 뭐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시나 공고의 방법으로 표시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판례를 보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라도 표시가 되었다면 그 처분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전혀 외부적으로 표시된 사실이 없다. 알겠습니까?
전혀 외부적으로 표시된 적이 없으면 그러면 처분 아니다. 처분이 존재를 해야 처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말을 하지. 처분이 아예 존재를 안 하고 있다니까. 존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 이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에다가 한번 꽂아 보세요. 그래, 지방병무청장의 1차 공개 결정, 중간적 결정은 우리 개무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최종적 결정, 병무청장의 2차 최종적 공개 결정, 이거는 어떠냐 이거예요. 이건 어떠냐? 이거 분명히 판례에서 뭐라고 했어요? 통지를 해주냐 마냐라는 문제는 본안에서 봅시다 그랬잖아요. 본안 판단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처분이다 아니다를 따지지 말라. 그게 기억나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며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거나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대상 적격을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뭐라고 했어요? 통지하지 않은 것 가지고 처분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방금 얘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그쵸? 뭐 통보를 하든 뭐 처분서를 교부를 하든 송달을 때리든 뭘 하든 지금 어디 갔어? 여기서 뭐라고 했어? 외부에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외부에 표시 안 했으니까 처분이 아니다. 외부에 표시 안 했지만 처분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 무슨 차이예요? 표시 안 했으니까 처분이 아니래. 둘 다 대법원이야. 둘 다 2019년이야. 표시 안 했으니까 처분이 아니래고 표시 안 했지만 그렇다고 처분이 아니진 않다. 왜 저러는 거야? 왜? 여긴 표시해야만 처분이래잖아. 여긴 표시 안 해도 처분이라잖아. 왜 저러는 거야? 여기에는 또 다른 표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위반사실 공표예요. 이 위반사실 공표라는 행위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위반사실 공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첫 번째는 공표를 하는 과정에서 표시가 된다. 공표가 되고 나면 그 공개 대상자는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 표시되고 그 사람에게도 고지가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공표가 바로 대외적 표시다. 위반사실 공표는 그게 대외적 표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면서 처분이 존재하게 되고요. 처분이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표가 되면서 대외적으로 표시가 됐고 처분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공표가 되면서 그 처분의 효력은요 발생하자마자 바로 소멸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뭐라고요? 대외적인 의사표시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공개결정의 집행 종료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집행이 종료된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의사표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표시가 될 거잖아. 이거는 필연적으로 표시가 될 거잖아. 이거는 이걸 처분으로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 공개결정을 처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필연적으로 공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통지나 이런 것들이 처분서 교부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표시가 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해요. 공표가 되는 순간이 바로 표시가 되는 순간이에요. 공표가 되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공표가 되는 순간 효력이 소멸한다고요. 왜? 대외적으로 의사가 표시됐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개결정이 처분이라고 했을 때 그 집행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바로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위반 사실 공표라고 지금 얘가 여기서 이건 그냥 단순한 집행위로서 사실행위 불가해 라고 말하는 이 위반 사실 공표가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대외적 표시를 하기 때문에. 아니 아까 유승준 사건처럼 치면 이거 대외적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저 친구를 병역 기피자로 공개할까?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밖에 없어요. 아니 아까 판례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 행정조직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 이건 내부적 결정일 뿐이라고요. 그럼 이게 외부에 표시가 돼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외부에 표시가 되는 것, 공표를 통해서 표시가 된다고. 그런데 공표를 통해서 이거는 집행이 종료가 된다고요. 외부 표시, 집행 종료. 위반 사실 공표는 외부 표시라는 측면과 함께 그 다음 집행 종료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외부 표시라는 측면에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 집행 종료라는 측면에서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별도 통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공표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이 아이는 외부 표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잖아. 이미 공개가 되었더라도 결과제거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협의의 수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여기서 갑자기 협의의 수익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집행 종료, 효력 소멸의 측면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부 표시라는 1번 의미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집행 종료라는 부분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는 상황인 것인데, 그런데 이걸 다시 꺾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선 결과제거 의무 인정되기 때문에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위법한 결과 상태가 현재 남아있지 않냐, 이 친구에 대해서 공표된 상태로 현재 있잖아. 그러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협의의 수익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결과제거 의무 인정된다, 협의의 수익이 인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되어야만 처분성이 인정이 될 수 있죠. 대상적격 인정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문제로서 집행 종료 때문에 발생하는 협의의 소익 문제를 저 결과제거 의무로 채워 넣어버려요. 채워 넣어버리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처분성 인정까지 밀고 들어가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방법 없잖아. 자기 생각에도 뭔가 좀 약간 구차하거든. 사실 이거는 협의의 수익 문제잖아요. 가정을 한 거야. 공개결정은 처분이야. 근데 공표되는 순간 집행이 종료됐어. 야, 이거 어떡하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데? 처분이라고 한 것도 내가 가정을 때려놓은 건데 그게 심지어 효력까지 소멸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움직이다가 바로 발생한 효력 소멸 문제는 결과제거 의무로 바로 막아버렸어. 그 다음에 그럼 이 공개결정이 처분이야, 내부행위지만 처분이야 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바로 다른 방법이 없다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소방청장, 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알겠어요? 그쪽에서 다른 구제 방법이 도저히 없지 않냐. 아무것도 없다. 얘는 지금 구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상적격 돌파시키고 원고적격 돌파시키고. 아니 생각을 해봐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그리고 소방청장한테 조치요구 명령했죠. 조치요구 명령하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사람이 아닌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소방청장도 그냥 국가기관이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의무를 부과해? 그걸 놓고 처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사람이 아닌데 당사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원고적격 인정돼? 사람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모든 게 꽉 막힌 거야. 꽉 막혀 있잖아. 다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판례는 뭐로 뚫어버립니까? 권리보호가 필요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권리보호가 필요해. 야, 대상적격 뚫어, 원고적격 뚫어, 끝! 이래버리잖아요. 이제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세련된 논리를 폈죠.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에서 과연 이런 것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문제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며, 이것은
예, 그 소속 공무원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공무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리 의무 능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진 조치 명령은 당연히 하명 처분이다. 이렇게 했고, 또 교수님들은 논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 공법에 있어서는 공법상 권리 능력 이론을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 예, 따라서 이와 같이 의무부가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 권리 능력을 인정해서 자연스럽게 공법소송에서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시키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학 교수님들은 논문에서 예,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을 잡아줬지만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방법이 없어, 끝! 이래버렸잖아. 방법이 없어, 대상적격 뚫어, 원고적격 뚫어, 이렇게 뚫었잖아요. 그래서 존나 어접해 막 이랬잖아. 이게 상당히 전향적인 것이고, 그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 왔고, 국가기관들끼리 서로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법한 국가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다고.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건 맞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대법원이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은 정말 박수칠 일이라고. 근데 조금 더 고민 좀 하고 던지지, 판결문을. 다른 방법이 없네, 끝! 이래버리면 뭐야 이게 도대체, 에? 썰렁하게. 근데 지금 여기서도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지금 협의 소익이 인정되면 대상적격이 인정되죠. 소송이 필요하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가 있는 거잖아. 대내소를 포함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하려고 보니까 공표가 되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지만, 외부 표시라는 측면도 있지만, 집행 종료라는 측면도 있어. 그래서 좋아 효력 발생하네 가더니 바로 죽어버렸네. 그랬지? 바로 죽어버렸네. 야, 그럼 빨리 바로 살려. 이걸로 살린 거야. 살렸고, 그 다음에 효력 살려놓은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효력은 죽었지만 이 소송의 필요성은 살려놓은 상태에서 죽지 않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죽지 않게, 추락하지 않게만 막아놓은 건데, 이제 위로 좀 올려줘야 돼. 예, 좀 뿜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협의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야? 협의의 수익이 죽진 않았어요, 이거고, 협의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걸 만들기 위한 논거가 있어야 돼. 그게 다른 구제 방법 없다 이거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활용점정 때린 거지. 협의의 수익의 활용점정을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로 때려버린 거야. 그 협의의 수익을 완전히 딱 인정을 시킨 거지. 인정을 시켰기 때문에 얘는 처분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래? 공개 결정을 처분으로 인정할 필요가 여전히 있어. 처분으로 보자. 필요가 있어서 보자. 협의의 수익이 인정되니까 처분으로 인정할 필요가, 소송이 필요하다고. 이거를 처분으로 인정 안 하면 소송을 뭘로 할 거냐고. 방금 앞에 얘기한 대로 이외에는 그냥 공표 행위 자체는 그냥 집행행위니까 다툴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이걸 처분으로 안 봐버리게 되면은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이 이중적 의미의 문제, 그리고 협의의 수익이 죽는 것을 막고, 다음에 협의의 수익을 제대로 바로 세운 것은 어떤 것이었나, 결과적 의무와 보충성 원칙 각각 이렇게 해서 연결시킨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행위인데, 심지어 통지도 없는 내부 행위인데, 스타일 프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내부 행위인데 형식적 행정이 이렇게 인정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과정. 그래서 이게 형식적 행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개 조치, 위반 사실 공표라는 측면에서는 처분의 개념, 형식적 행정의 논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개 결정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것만 쓰고 끝내고 싶으면 끝내세요. 그건 이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여기서 답변 의무, 수인 의무만 쓰고 끝내는 거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가한다. 이것만 쓰고 끝내면 끝내세요. 뭐 그렇다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좀 싱겁잖아. 그쵸? 싱겁잖아. 그러니까 그 내부행위의 처분성 문제로 연결을 시키려면 뒤에 내용도 써야 된다. 네, 소형 이해가 됐음? 질문 답변에서 1시간 반을 썼기 때문에 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8시 8시 반 갑시다. 8시 반. 여러분 시간을 너무 많이 뺐어. 네, 다른 과목 공부하시고요. 8시 반에 한 줄 논점 모의고사 그거 할 차례죠? 네, 모의고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사건들 좀 잘 해결되게 기도 좀 해줘. 새벽 기도 가지마. 공부하고. 안녕!